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월드컵 16강 토너먼트. 오늘 이제 두 경기, 브라질이랑 노르웨이, 멕시코랑 잉글랜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이제 32강 한번 현황을 쭉 둘러볼게요. 32강 초반에는 점수가 조금 안 나왔었는데요. 막 2점대 초반 막 이랬었죠. 그러더니 뭐 점수가 조금 나오고 어쨌든 2.63 정도로 이전 토너먼트랑 뭐 비슷한 수준을 이렇게 확보를 했고요. 언더오버는 16경기 중에 이제 언더가 9번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오버가 좀 많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언더가 좀 더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32강에서 역배가 단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뭐 연장으로 골 가가지고 승부차기에서 네덜란드나 독일 이런 팀들이 뭐 탈락한 적이 있었었고, 하지만 그게 이제 정규 시간 안에 역배로 귀결되진 않았습니다. 조별리그에서는 참 없던 햄무의 비중이 대단히 높았었고요. 아직까지도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마헨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전보다 확실히 좀 햄무가 많아진 양상이 보이죠. 아직까지는 정배를 받는 팀들이 많이 이기고는 있더라. 프렘보다는 일단은 좀 정배 방향이 많이 있었고요. 고배당으로는 역배 없이 무승부나 햄무의 빈도가 꽤 있었습니다. 승부차기는 아마 총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16강이다 보니까 좀 떨어질 팀들은 많이들 떨어졌고요. 위쪽에 있는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제 16강 이후 데이터다 보니까 이제 슬슬 뭐 역배 같은 것들도 좀 나올 만도 하고, 오히려 막 16강보다는 8강, 4강 이런 데서 좀 다득점이나 마행 같은 것들이 좀 나왔었던 지난 대회들이 있었어요. 자, 일단 첫 경기는 브라질 대 노르웨이입니다. 자, 브라질이 일단 이번에 파케타를 잃었습니다. 부상으로 못 나온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파케타랑 기마라스가 후방에서 좀 이제 좋은 패스를 공급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기마라스의 어깨가 좀 무거워질 것 같아요. 저번 일본전에서는 비니시우스가 저는 다른 데보다 조금 별로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 대회 전체적인 폼 자체는 매우 훌륭한 편이라고 보입니다. 하피냐를 잃어가지고 라얀이라는 선수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거의 뭐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었죠. 전반적으로 주도를 하다가 일본한테 오히려 역습해서 그대로 이제 중거리 땅포슛에 실점한 바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거를 이제 공중전으로 카세미르의 골과 경기방판 이제 마르티넬리의 결승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물론 일본이 대단히 좀 고평가를 받는 느낌이 있지만은 이번 대회 브라질이 저는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아 보여요. 세간의 평가로는 저도 그렇고 얘네들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좀 비니시우 정도의 에이스가 있다는 큰 것 같고 경기 운영에 있어서도 그리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상 사이드백이 굉장히 강했는데 뭐 산토스는 이제 간헐적인 이런 지원을 합니다만은 다니엘로는 공격 지원이 좀 적은 면모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브라질이 오른쪽 공격 방면이 좀 약한 편이에요. 아마 파케타의 빈 공백 자리는 저는 일단은 파비뉴를 올려놓긴 했어요. 배진에서 쓸만한 선수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막 이제 엔드릭이나 루이스 엔리키 아니면 마르티넬리 이런 공격 자원들을 한 명 더 보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카세미르나 파비뉴가 뭐 더블 볼란치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기마라이스를 살짝 올리는 라얀 대신에 뭐 폼이 좋았던 마르티넬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아직까지도 소롤로스 윙전술을 택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스트라이커들이 둘이나 있다 보니까 그냥 같이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윙 쪽에다 이렇게 장신 선수를 배치하는 거는 크로아티아가 예전에 막 페리시치 같은 애들 활용해가지고 만주키치도 윙으로 뺀다든지 그런 식으로 롱볼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다닐로는 조금 이제 피지컬이 좋지만 산토스 방면으로 소르로스를 배치를 해가지고 롱볼에서 우위를 점한 다음에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코트디부아르한테도 많이 밀렸었는데 좀 세탁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엘리골란드가 물론 지난번 경기도 골도 넣고 좋기는 한데 솔직히 경기 영향력은 저는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봤어요. 생각보다는 외대고르의 몸 상태가 좋은 것 같다 그런 것들 보였었고 참 이제 황금 세대가 나왔다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바깥에서는 영향력을 어떻게 보는지 잘 나타난 바가 없었어요. 실제로 이제 좀 강팀들도 해봤자 이제 이번에 프랑스 만났던 적이 있었었고 예선 과정에서도 이탈리아나 그전에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뭐 오스트리아 정도 이렇게 좀 최상위급 강팀들을 만난 적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는 그런 점들이 미지수라고 보이긴 합니다. 아마 역사상 맞대결도 옛날까지 합하면 아마 2승 2무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이 은근히 노르웨이한테는 좀 좋지가 못했다. 어쨌든 뭐 브라질은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이번 뭐 예선 과정이나 지난 몇 년 동안 뭐 감독 이슈도 많이 있었고 안첼로티라는 명장을 선임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첼로티가 팀을 잘 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일본전 첫 실점은 삐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후반전을 아주 뭐 집어삼킨다든지 브라질다운 면모들이 꽤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 경기보다는 비니시우스의 폼이 조금 더 좋아야지 이게 브라질이 살아날 거라고 보긴 하는데 또 이제 최전방에 마테우스 쿠냐의 존재감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전처럼 4-2-3-1로 편성하지 않은 게 쿠냐 같은 애들이 또 이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배급 능력도 괜찮잖아요. 그런 것들도 일단은 좀 심사안에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은 2002년 월드컵 우승한 이후에는 매번 이제 유럽 팀들한테 다 탈락을 했었습니다. 2006년에 지단에 프랑스한테 탈락했었고 2010년에는 네덜란드 이때 펠리페 멜로가 퇴장당했던 그런 경기죠. 2014년 독일전 참사
그리고 3, 4위전에서 네덜란드한테 지기도 했었습니다. 2018년에도 황금세대 벨기에한테 이거 되게 명경기였는데 이때도 뭐 프라임 네이마르가 있었지만은 벨기에 황금세대를 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대회 때도 크로아티아한테 이거 아마 연장 갔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아마 이것도 역전패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유럽 팀들한테 고전했다는 게 있다. 저는 어쨌든 이 노르웨이가 이런 토너먼트 레벨에서 과연 이 수비력으로 괜찮을까. 홀란드라는 이런 위대한 포처가 있긴 하지만 솔직히 브라질도 수비가 굉장히 훌륭한 편이고요. 돌이켜보면 사이바리한테도 역습 실점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한테도 사누 선수가 인터셉트한 이후에 빠르게 전개해가지고 중거리 땅볼슛이었던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상대한테 끌려다니면서 실점한 건 아니었다. 나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노르웨이도 물론 뭐 역습 같은 게 좋을 만도 합니다. 볼타치 한다면 외대고루의 좋은 패스라든지 지난번에 보였던 누사의 개인 능력, 강점을 찍을 수 있는 홀란드의 존재 뭐 그런 것들이 좋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솔직히 전술적으로도 세련됐다는 생각이 많이는 안 들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이게 브라질이 여태까지 뭐 유럽 팀들한테 약세, 노르웨이한테도 상대적이 밀린다 뭐 그런 건 있지만 저는 결국에 화력 싸움은 브라질이 앞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비 차이가 좀 날 것 같고요. 하나 걱정되는 건 좀 약간 공중전 같은 거?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파비뉴를 좀 생각하는 게 있기는 해요. 어쨌든 결국에는 이거는 저는 브라질이 웃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는 보고 언더오버는 저는 방향 자체는 오바를 생각을 하지만 오바는 딱히 근거는 많이는 없습니다. 브라질도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번 대회 실점이 그럼 뭐 역습 과정에 실점 2점밖에 없었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냥 브라질이 일단은 좀 좋아 보이긴 한다. 이거는 고배당을 보더라도 저는 브라질의 마행 방향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햄무나 이런 거보다도 브라질이 이거를 첫 득점을 언제 빨리 끊느냐 그게 문제긴 한데 네, 이건 저는 뭐 햄무나 뭐 무승부 그런 방향보다는 고배당 방향도 브라질의 마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멕시코 대 잉글랜드 경기. 자, 이번에도 멕시코가 이제 개최국으로서 홈에서도 열려요. 그래서 이제 아즈테카 스타디움. 여기가 또 이제 멕시코 시티의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게 또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고산지대와 뭐 한 7, 8만 명이 운집하는 이런 엄청난 홈발이 있는 구장이다. 자, 여기 밑에도 아즈테카의 전적을 적어놨는데 자, 아즈테카에서 멕시코의 기록이 이렇다고 합니다. 89경기 동안 70승, 17무 2패라고 하더라고요. 이 홈구장에서 여러 뭐 북중미의 약팀들을 상대를 했거나 그런 것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아까 봤던 그 2패도 막 코스타리카나 온두라스 이런 팀들한테 예선 과정에서 이게 먹힌 게 있었다고 하던데 그만큼 이제 좀 강팀들을 상대한 적은 많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보면은 월드컵에서도 10경기 동안 8승 2무로 대단히 좋았다고 해요. 패배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멕시코의 전력 자체는 저는 그렇게 막 대단하게 보지는 않아요. 수비가 그래도 오랫동안 발을 맞춘 친구들이나 공격에서도 뭐 히메네스 같은 애들, 뭐 퀴뇨네스 이런 애들 보기 좋은 것 같고 중원에도 뭐 모라같이 이런 신성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좋기는 한데 사실 얘네들이 막 이제 평가전 같은 것들도 보면 실점도 꽤나 있었다든지 지금 그냥 대회에서 조금 잘 돌아간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당장 저는 직전 경기 에콰도르와의 경기도 저는 애당초 원래 에콰도르를 조금 좋게 봤던 사람으로서 약간 좀 멕시코가 물론 홈발이 있지만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날 에콰도르 1편을 축으로 잡았다가 모두 이제 에콰도르 때문에 뒤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나도 뭐 이제 멕시코의 득점 장면들은 대부분 이제 역습 전개라든지 상대 수비가 좀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정확한 슈팅으로 이러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골 기대값이나 이런 걸로는 그리 높지는 않았었고 그냥 에콰도르를 좀 무너뜨렸다는 거 망가뜨렸다는 거 그런 데서는 좀 이제 좋게 본 바가 있긴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잉글랜드인데요. 자, 잉글랜드가 저번에도 마두에케를 오른쪽 윙으로 선발을 시켰더라고요. 저는 사우스게이트 감독과 이제 투엘 감독의 차이가 이런 뭐 빌드업 과정이나 공격에도 있어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좀 더 이제 포지션을 중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볼을 잘 만지는 이런 뭐 사카라든지 필 포든 이런 애들을 많이 좀 써먹는 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 뭐 레시포드나 마두에케 이런 애들은 좀 더 직선적인 스타일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경기에서 본인들의 플레이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전자를 선호를 하는데 어쨌든 뭐 지금 후방도 매번 이제 라인업도 변경도 많고 하긴 하지만은 수비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뭐 큰 문제는 못 봤고 중원에 그냥 데클란 라이스랑 앤더슨이 매우 잘해주고 있다는 거나 이게 아주 튼튼한 것 같아요. 여지껏 뭐 잉글랜드가 상대한 팀들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것도 있는데 저는 몇 번 얘네들이 최근에 이런 대표팀에서 행보 자체가 뭐 이런 메이저 대회에서는 잘했지만은 네이션스 리그도 B까지 떨어졌다. 월드컵 예선 8전 전승에 22득점 무실점이긴 했지만 상대 팀들의 수준이 형편없었다.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좀 정당한 평가를 아직은 못 받다고 생각을 해요. 대회에서도 크로아티아한테 4대2로 이긴 거. 저는 그것도 아주 뭐 잉글랜드가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었고, 좀 박하게 보자면은.
뭐 가나, 파나마, 콩고 이런 팀들한테도 좀처럼 쉽지 않았다 보니까 이번 대회에서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받기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최근에 메이저 대회에서는 막 결승도 가고 4강도 가고 그전에 맨날 그전에 침몰하던 것보단 나아지고 있긴 한데 글쎄요, 이번 대회는 나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게 경기가 잘 안 풀리더라도 지난번 경기도 이렇게 뭐 세트피스 케인이라는 해결사가 분명히 있다는 점, 저는 그런 것들은 높이 사기는 합니다. 워낙에 그냥 케인의 존재감이 대단하긴 하니까 뭐 그런 건 있는데, 저는 현재 이 라인업이라든지 얘네들이 인필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좀 구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대표팀에서의 막 포든 같은 들도 아쉬움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해요. 역사상 맞대결도 잉글랜드가 많이 만나진 않았어도 매번 개패갔다든지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이번 대회 잉글랜드가 잘 준비된 팀이냐? 저는 그거는 좀 애매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도 같은 것들도 잉글랜드는 해발 고도가 선마라답게 되게 낮은 그런 나라죠. 이런 구장에서는 저는 어려움을 겪을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건 그냥 가장 걱정되는 건 잉글랜드의 세트피스 능력이에요. 얘네들이 직전 경기 콩고와의 경기 때도 뭐 그런 것들로 좀 이제 비벼내는 게 있었는데 경기를 이렇게 개최국 상대로 8강을 편히 갈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물론 멕시코도 제가 얘네들의 뭐 예선 과정을 막 정확히 여러 번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친선전들 가운데서는 의심스러운 것들도 꽤나 많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쉬운 조 중에 하나였던 남아공, 한국, 체코 여기서 뭐 전승하고, 그리고 16강에서도 에콰도르를 잡았는데 에콰도르도 막상 까보니까 그렇게 막 훌륭하진 않더라. 그런 거 생각해보면 저는 멕시코를 너무 좀 고평가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거를 잉글랜드가 기존 좀 정배팀의 입장에서 편하게 가져갈 만한 경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오히려 그냥 멕시코의 프렌이나 무승부 방향이 나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언더오버도 저는 잉글랜드의 답답함을 바탕으로 언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언더가 고장이 난다면 잉글랜드의 세트피스에서 유발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케인이라는 이런 존재감 있는 선수와 함께 또 벨링엄도 다크템플러 모드 하다가 갑자기 존재감 발휘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유로에서도 그랬었죠. 얘는 이번 대회 폼은 솔직히 또 안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주저앉을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도 보고 있긴 한데 클러치 능력은 어쨌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저는 잉글랜드가 이거를 자력으로 이 경기를 어떻게 막 주도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수비 라인도 기존 예상 자원에서는 많이 변경된 편이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멕시코의 이런 뭐 홈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멕시코의 프렌이나 뭐 무승부, 고배당도 저는 무승부가 어울린다고 봤고요. 언더오버는 먼저 언더 생각 중이긴 한데 이게 배당이 되게 안 나와요. 아까 말했다시피 잉글랜드의 세트피스에 따라서 이게 언더오버가 되게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라 그건 이제 예상으로는 좀 힘들기 때문에 언더오버는 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참 이게 잉글랜드가 고약하게 이기는 경기들이 있더라, 그게 제일 변수가 되지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방향체는 멕시코 프렌이나 무승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경기들이 그래도 뭐 브라질이랑 잉글랜드면은 뭔가 앞서는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좀 꼬름하다, 이런 게 좀 있는 그런 것들이었고, 또 멕시코는 여기다가 뭐 개최국의 이런 홈발이나 여러 가지 버프들까지 껴있어서 좀 쉽지는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좀 결과는 되게 궁금한데 과정이 어떨지는 좀 예상이 잘 안 되네요.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좀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준비해서 올게요. 감사합니다.